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20대 남성이 탑승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간부가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건 해결을 빌미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보석 디자이너가 감정가 수천억 원짜리 보석 원석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손녀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예,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습니다. 뾰로롱.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로써 네. 9일 연속 출연이라는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개근상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예, 기대하지 마세요. 예, 오늘도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국민은행이 오는 30일부터 6개 출장소에 한해서 점심시간 1시간 문 닫겠다 했죠. 극히 적은 규모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늘려갈 게 뻔하기 때문이죠.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은행들 이미 영업시간 1시간 줄였는데 거리두기 해제됐음에도 아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아직 원상복구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밥 좀 편히 먹읍시다 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좀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에는 사반 시청률 5% 넘어봅시다 하신 이다님. 우리 엄마 김이나 여사 나랑 싸워서 며칠째 말도 않고 있지. 사반 통해서 사과할게 사랑해 하신 경미애님.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합니다. 아들 성수 그리고 며느리 미애가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요 하신 김종희님. 고덕동 사는 김영순 여사, 용인 사는 둘째 딸 걱정 말고 건강해 하신 김신나님. 그제 저녁 7시 둘째 리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생한 아내 첫째 리나 모두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파주의 정기선님. 저희 제부 전상민 씨 항암 치료 잘 받고 꼭 이겨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신 전주의 최유정님. 우리 딸 아연이가 사랑니 4개를 뽑았어요. 얼굴이 탱탱 부었어요. 아연아 힘내 하신 멜버른의 이현아님. 그리고 김태훈님, 신명희님, 신미영님, 김태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테이저건 쏴서 제압입니다. 자, 위험천만했던 상황 함께 보시죠. 자, 흉기를 든 남성 보이시죠? 자, 경찰이 다가와서 그거 내려놔! 했더니 뭘 내려놔 하면서 더 광분합니다. 자, 몰래 저렇게 테이저건을 준비합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주변을 포위하는 경찰. 아, 등을 보이는 그 순간 발사! 그렇습니다. 으악! 자, 3단봉으로 탁 내리치면서요. 결국 검거 성공.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자, 이 기자. 저 근처에 유치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비원과 대치 중이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남성을 포위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 장소가 유치원이랑 인접한 장소여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흥분한 남성은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뒤를 돈 순간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했고요. 이후에 이 3단봉으로 흉기를 내리쳐서 떨어지게 한 뒤에 안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흉기 난동 그렇죠. 사건 많아요? 위험한 물건, 흉기를 들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흉기 난동, 단순히 해악의 고지를 하면서 흉기 난동했으면 특수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저 흉기를 막 휘두르거나 막 그랬다면 특수 폭행 내지 또 그게 다 그러면 상해같이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특수 협박 정도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7년 내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입건이 돼서 뭐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주차 대행 맡겼더니 점점점. 아, 이 차량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자, 차량 탑승 발렛 직원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후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전정 안 돼, 쾅!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부스를 쳤어요. 자, 그런데 다시 후진, 왜 가? 아이고, 뒤에 있는 차 부딪혔어. 아이고, 또 앞으로 가! 왜 이래, 이거? 다시 저 부스 꽝! 아이고, 제발 좀 멈춰, 양 변호사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차가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발렛 파킹을 해주는 그런 주차장인데 직원이 조작 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 실수치곤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뒤로 가서 들이받고 앞으로 가서 또 박살내고 그러니까요. 뭐 그 2번, 3번을 왔다 간 끝에야 겨우 멈췄고요. 저 차 못 쓰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저 장소에서는 이 차량 값은 물러주기로 했는데 그게 돈이 입금된 13일까지만 대신 다른 차를 빌릴 수 있는 렌트 비용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차량 수리비 뭐 차량 대금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 차량 피해자 새로 신차 계약을 했더니 18개월 걸린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유. 참 저렇게 좀 잘 못하시는 분에게 왜 저렇게 발렛 주차를 저 병원 측에서 맡겼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게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발렛 요원에게 차를 넘기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때 슬슬 앞으로 오더니 아이고야, 사람을 쳤습니다. 아유, 또. 아, 지금 막 피했어요. 아, 박 변호사님. 자, 이 백화점 발렛을 시켰는데 발렛하는 사람이 실수로 지금 사람을 쳤거나 차 다치게 주인을 했습니다. 쳤습니다. 지금 한 명은 어깨를 다쳤고 다른 한 명은 허리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백화점 입장에서는 차주한테도 좀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6대4, 뭐 7대3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차량 키를 넘겨줬을 때 차량의 지배권이 백화점 내지 아니면 이 발렛 요원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주한테 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주가 무슨 잘못이 그 있어요? 만약에 차주가 뭐 작동을 뭐 걸어놨거나 다른 게 아니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발렛 요원 또 발렛 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책임을 이제 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지금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우리 동기 아이가 일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던 이 방송인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 자, 그런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정말 논란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고 자, 그랬는데 집행유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소식 전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열을 냈었는데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일단 실형을 면했었죠. 그런데 이 돈 스파이크 씨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에 이 언론사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요. 돈 스파이크 씨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이 사건 담당한 부장판사와 이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돈 스파이크 씨는 당초에 다른 법무법인의 이 대리인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와 동기인 2명의 변호사에게 추가로 변호를 맡겼던 겁니다. 이 해당 매체는요, 이들이 1, 2차 공판 이후에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형을 도왔고요. 또 반성문 작성 역시도 이 변호사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뭐 일단 뭐 그냥 추정일 뿐이긴 합니다만 참 공교롭습니다. 담당 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재판 전략으로 최초에는 전혀 다른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바로 그 부장 판사와 동기인 변호사들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이 방송인인데다가 그간에 이제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동종 전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9차례 걸쳐 가지고 약 4,500만 원 정도의 필로폰을 구매해서 그것도 이제 투약을 한 14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받게 하거나 또는 그 공범의 계좌를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지금 법원이 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좀 공론화돼서 2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사장님의 반박입니다. 얼마 전 한 곱창집에서 작업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논란이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가서 이 곱창집에서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뭐 안주거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1인분을 양깃머리를 추가로 시켰다는 겁니다. 양깃머리. 네, 그 양깃머리를 1인분을 추가로 시켰는데 사장님이 테이블에 직접 접시를 들고 와서 우리 주방 삼촌이 손이 커서 많이 담았는데 드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비스 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나. 그래서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거기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제 뭐 글쓴이 지인이 야 이런 거 실랑이 하지 마라고 계산은 결국 했다라는 그냥 거예요. 2인분 값으로. 2인분 값 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의혹은 혹시 우리한테 많이 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술 아니냐. 네.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가 이걸 가지고 아이고 그냥 손님이 당했네 당했어 혹은 뭐 별의별 막 이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는데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나서 네. 그 해당 곱창집 사장님이 한 언론사에 직접 자필로 입장문을 보냈다고요. 자, 본인이 좀 난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필로 입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생을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 가게 사원이 다 같이 먹고 살자 뭐 이런 거다라고 지금 저 이렇게 자필을 써서 보냈는데 뭐 이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분명히 양이 좀 많아서 반만 드릴까요 했는데 만약에 반만 더 달라고 했으면 반만 줬을 것이다. 본인은 지금도 아마 2인분하고 1인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손님이 조금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는 있었다고 보고 만약 온다면 1인분 값은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반만 준다고 했으면 내가 많으니까 어떻게 반만 드릴까요 했으면 반만 줬을 것이다. 그러면 1인분이 됐을 건데 별말 없었기 때문에 그냥 2인분 줬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쉽게 납득은 어려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손이 크다. 그럼 정확하게 2인분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 법률행위에 이것도 법률행위거든요.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1인분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1인분은 환불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거짓말, 환승, 성공적. 아하,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1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여자친구의 사연인데요. 이 여자친구가 고민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이 가방에서 영화 티켓 2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영 날짜를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일하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여친이 그날 일하러 간 거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하러 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 영화 티켓 다 봤다 이렇게까지 털어놓는데요. 그제서야 이 남자친구가 사실 전 여자친구와 영화를 봤는데 그건 친구로 만나서 본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통화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지금은 그 전 여자친구랑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 남자친구가 더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잔여물을 남기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양 변호사님 네. 한 번 걸렸잖아요, 그때. 지금 다른 거 걸린 줄 알고 오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네. 차근차근 계속 울고먹기로 하고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미입니다. 자연아 나 못 믿니? 나 이제 다혜랑 그냥 아무 감정 없어. 친구 프렌즈 도모다지. 야, 메가박땡에서 팔걸이도 이렇게 내려놓고 봤어. 팝콘도 안 먹었다니까 동그라미. 얘 좀 해주세요. 예. 참 어쩔 수 저는 없이 제가 이 남자친구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믿으려고요. 그냥. 예. 자, 다음은 여자친구입니다. 팝콘도 안 드셨어? 대신 오징어 튀김 먹었잖아. 야, 내가 다혜한테 연락해볼까? 넌 말이야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X. 예. 일단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연애할 때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 판단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징후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징후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징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갔는데 그것을 이제 그 본인에게 숨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괜찮다라고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저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남성의 책임이 아니고 여성의 책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성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서 과연 저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 그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 뭐 우연히 근데 이 현재 여자친구에게는 왜냐? 본인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어허 그거 아니라니까 또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끝났는데 왜 전 여자친구 게다가 현재 여자친구에게는 나 일하러 간다라는 얘기까지 굳이 해가면서 그리고 영화를 뭔가 다른 사연이 좀 더 있다면 예를 들어 현재 여자친구는 절대로 SF는 안 보는데 액션 영화는 안 보는데 너무 액션 영화 보고 싶은데 그걸 봐줄 사람이 전 여자친구밖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 변호사. 뭐 이거 이제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뭐 여자도 문제지만 전 여자친구를 또 만나는 게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이 남자의 변명에 소명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통화 내역은 제출을 했습니다. 통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출했고요. 왜 이 여자친구랑 전 여자친구랑 가게 됐는지 이런 어떤 소명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로 모든 어떤 신뢰감이 떨어 징후 말씀하셨는데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좀 인간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니 봐주기 전에 네. 통화 내역 가지고 부족하고 네. 텔레그램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SNS 제가 변호사라면 같이 대동해서 예, 제출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SNS 다이렉트 메시지 연락받을 수 있는 수단은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참 공사 커집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베놈님은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아무도 못 만나요. 그냥 넘어가요라고 하셨는데 오. 정말요 싶네요. 그리고 아이맘두님은 거짓말을 왜 해 떳떳하면이라고 하셨고요. 삶의 향기님, 마리아 막걸리야, 다홍파님, 뭘 고민합니까? 100% 싹이 놀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산 사시는 규원이 엄마 최기정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아들 규원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자,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글쎄 규원이 이 녀석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문철 TV 보면 맨날 오토바이 사고 나오는데 불안하시다고요. 자, 규원아 제발 안전운전 해다오 하셨습니다. 워너비, 이곳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을 나누며 미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연결의 세상. 연결은 힘이 세다. 워너비 그룹.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알츠온,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온. 세 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20대 남성이 탑승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벌어진 사건 중에 제일 황당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11월 25일 저녁 무렵에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생면부지의 20대 남성이 정차 중이던 SUV 차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탑승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는요, 운전자의 3살 난 딸만 혼자서 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30대 아빠였는데요. 이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에 내렸는데 인근에 있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달려와서 운전석을 열고 탑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몸싸움을 한 끝에야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이 남성은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계속 웃고만 있었다. 저게 정말
뭐 공포감을 느꼈다 말씀하시던데, 자 20대 남성 그 찰나의 순간 왜 갑자기 남의 차에 타려고 했던 걸까요?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박 변호사님, 친구 차인 줄 알고 친구 차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20대 남성의 얘기에 따르면 친구랑 약속했던 그 장소랑 똑같은 곳이고 어허. 또 차량 자체가 친구 차하고 차종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 차인 줄 알고 탑승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일단 섣부르게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일단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해보죠. 친구 차와 차종 또 색깔이 비슷해서 타려고 했다고 치죠. 아, 조수석에 앉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조수석에 앉아야 되고 어. 경찰에서는 지금 정확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지만 조수석에 앉는 것도 당연할 뿐더러 설령 뭔가 사정이 있어서 친구가 그때부터 운전을 나에게 맡기려고 약속을 했었다라고 치더라도 문 열었는데 사람이 만약에 조수석에도 없고 운전석에도 없으면 이게 아닌가 봐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억지로 타려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예. 자, 일단 남의 차 이미 확인된 순간, 야, 너 누구야? 하면서 막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막 몸싸움을 하고 그러면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아까 이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저 좀 잡아주세요. 이러면서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약간 우리가 무슨 패스 하는 거 약간 저는 솔직히 그 생각 났거든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살떨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친구 차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친구 차를 갖다가 그 막 뛰어와서 탑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뭐 친구 차가 진짜 있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예. 거기에서 지금 그 이 피해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다치게끔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 이전에 어떤 전과가 있는가를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전에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저 상황에서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하고는 상당히 좀 그 일반인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상황을 모두 목격한 두 사람, 조수석에 앉아있던 3살짜리 딸, 그 몸싸움 끝에 그걸 막아낸 아버지, 둘 다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충격뿐만이 아니라요. 이 30대 아빠는 몸싸움 과정에서 이 손목과 허리 그리고 무릎까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요. 조만간 손목 수술까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딸 역시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 30대 아빠는 이 남성을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 상해 치상 혐의, 양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강도 상해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경찰에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그러니까 차를 마음대로 쓰려고 했다라는 정도로 입건을 했지만 목적이 뭐였는지를 밝혀내야죠. 혹시 차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서 이 아버지를 자치한 거라면 강도 상해가 충분히 가능하죠. 자, 보통 이제 저희가 글로벌 픽에서 외신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뭐 일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잠깐 차 세워놓고 교수님 뭐 그 차 막 도둑질 해가고 이런 거 보면서 어휴 세상에 저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저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 정도 상황이 되면 사과하고 아니면은 뭐 도주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몸싸움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밝혀내기는 쉽지 않겠으나 예컨대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뒤에 있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것은 아닐까? 미리 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전과 부분에 또 뭐 어떤 다른 뭐 소아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까지를 포함을 해서 경찰에서 이번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밝혀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술자리에 나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남성이 술을 따르는 척 손을 잡는 등 여러 번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남성. 가까스로 자리를 피한 여성은 이후 금전적인 회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이고 남성은 여성에게 왜 이런 걸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자, 일단 이 기자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술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거절을 하다가요, 요구가 계속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간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 남성이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손을 잡는 등 이런 심상치 않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고요. 이후에 이 여성이 문제를 삼을 기색을 보이니까 이 남성이 여성에게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어떤 성추행 뭐 이런 사건일까 싶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이 남성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이 현직 경찰이고요. 이 피해 입은 여성의 자녀가 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처리해 줬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해서 누가 엄마 뭐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술 한 잔도 안 사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걸리잖아요. 예. 그럼 엄마들은 이제 을, 병, 정으로 끝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술자리에 갔는데 가서 뭐 술 따르고 이러면서 몸이 그냥 스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 여성분이 굉장히 현명하게 응대를 잘했는데 예. 녹음을 하셨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 녹음에 다 고스란히 경위가 녹음이 된 게 기가 막힌 게 아니 뭐 밥도 안 사고 뭐 커피도 한 잔도 안 사고 그러더니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요 부적절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그 처음에 설명을 뭐 충분히 듣지 못하셨던 상황에서는 아예 그런 자리에 부른다고 왜 나가라고 하셨지만 우리 양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걸린 문제, 자식이 또 뭐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코가 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 그 자신이 해결한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럼 정확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당신이 좋은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그렇죠. 시작 자체는 당신이 좋은데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갑니다. 당신이 좋은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좋아하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술 같은 걸 얘기하니까 같이 술도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집에서 깔끔하게 한번 보고 싶다,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저를요, 술 그만 드셔야 되겠다 하니까 다시 또 같이 자면 어떨까요? 라고 이 부적절한 뭐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 처음에 아이고 그 아들 그 사건 해결해 줬는데 말이야 밥도 한 번 안 사고 커피 한 잔,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예. 아니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아이 교수님 대명 천재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일단 이제 규정에 말이죠. 그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하고 사적으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물전 망신은 그 꼴뚜기가 시킨다. 지금 요즘에 이제 수사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 해당 경찰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게 그 수사를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그 가해자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그 관계인들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미소를 띈다거나 상당히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기가 불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자루를 갖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건 뭐가 되겠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여성이 경위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받고 나서야 연락을 멈췄는데요. 이후에 이 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 여성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성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경위가 여성에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어머니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돈으로 회유까지. 자, 이런 사람 뭐 경찰 조직에서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지금 성희롱적인 얘기하고 또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두 가지 부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즉시 경찰에서는 직무 대기 발령을 하고 직위 해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사를 좀 더 해서 이거는 사실은 직무 규정이라든지 그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 딱 이러면은 그냥 얼핏 들어서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냥 하고 있던 일에서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일을 놓게 하는 겁니다. 보직이 있으면 보직에서 잠깐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그 행위인데요. 그간에 이제 하고 있었던 업무는 이제 하지 못하지만은 이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직위 해제가 징계보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한 것이 이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갖다 거쳐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바로 인사권자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징계 해제를 당하면 봉급의 80%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데 직위 해제 종류에 따라서는 50%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 해제 기간은 이 자기의 근무 경력에서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호봉 승급이나 이런 데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피해 여성이 이 해당되는 그 경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갖다 원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감찰 과정에서 이거는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된다면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돈으로 회유한 거, 성추행 시도를 한 거, 또 사건 관계인하고 접촉을 갖다가 한 거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이 보입니다. 예. 아까 양 변호사님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상 강압적으로 만남을 요구를 했고요. 첫 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건 저는 맞아요. 그 댓글 다 하신 분과 같은 생각인 게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신 있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이면 이렇게까지 대놓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성추행까지는 아닐지라도 예. 최소한 접대는 많이 받았을 수 있다. 그랬을 수 있죠. 술자리 정도는 수시로 받았던 게 아니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아마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예. 네. 자, 그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피해자가 불안해 하신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피해자의 신상 정보, 개인 정보 일단 경찰 이 수사 과정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해자가 지금 경찰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신상 정보라든지 신원 사실들이 가 있고 혹시나 보복을 또 당할까 막 우려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뭐 직무 배제, 후속 조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피해자 그 어머니 어떻게 지금 좀 보호하고 어떻게 분리하고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보석 디자이너가 감정가 수천억 원짜리 보석 원석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손녀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한 보석 명인이 이 보석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야, 이거 보니까 뭐 7천억 원?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이 곧 나갈 텐데요. 이 얼핏 보면은 돌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파이어 원석입니다. 이 원석이 감정가가 5,9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게 4만 캐럿입니다. 그러면 8kg에 달하는 사파이어인 거고요. 이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보석 디자이너 명인인 박지곤 씨가 계십니다. 이 박 씨가 이 원석을 포함해서 감정가 합계 7천억 원어치의 보석을 동업자에게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 씨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공화국에서 이 오랫동안 보석 관련된 사업을 펼쳐왔고 우연히 기니의 한 부족장 집을 방문해서 이 보석을 사들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부족장 집에 딱 갔더니 저 원석이 있더라. 기니. 아하.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박 씨, 보석 명인 박 씨, 이 동업자가 수개월 전부터 저 원석, 사파이어 원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박 씨하고 이 동업자가 일단은 뭐 동업자 그 관계된 회사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됐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동업자가 금세공 관련된 보석 관련된 사업을 하자라고 동업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석 또는 골드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100억 원 정도를 내가 줄 테니까 이 감정가 200억 상당의 보석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100억은 이제 그 같이 은행에 가서 계좌에 넣는 척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빼갔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보석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달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텐데 이 박 씨 말에 따르면 이 동업자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독침 하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독침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본인이 이제 식사를 박주고 식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동업자를 피면서 4명이 건장한 사람들이었겠죠. 와서 납치를 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빼앗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문제 생기게 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게끔 뭐 프랜카드도 걸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다. 그것도 박주고 씨뿐만 아니라 손자 소녀를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북한에 암살당했던 김정남 예.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구로 당신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집까지 드나들던 사이였으니까 뭐 가족들끼리도 오며 가며 봤을 테고 그러니까 저렇게 가족을 향한 독침 협박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위협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하 교수님. 이게 이제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제 그 이 박 씨 집으로 데려가서 보석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보석이 이렇게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는 거지만 자기의 그 가족들 또 사랑하는 손녀들 뭐 이런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뭐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보석을 갖다 전부 다 줬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파이어 원석하고 1,200억 원 상당의 다른 보석들도 양도한다는 그 위임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일당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면 가족 모두를 살해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서 떠났고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 박 씨는 오로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7천억까지 상당의 보석을 가져갔는데 여기 멈추지 않고 일당이 또다시 보석을 달라라면서 박 씨한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혹시 너 보석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집을 뒤졌고요. 박 씨가 차고 있던 시계, 뭐 결혼 예물이었던 뭐 반지 이거 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 결혼 예물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중고품이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가버렸는데요. 이 박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제서야 112에 신고를 했고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박 씨, 보석 업자 이 박 씨의 얘기대로라면 보석을 얻게 된 계기부터 이 강탈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데 정작 협박을 했다는 그 동업자
그 사람의 얘기는 또 전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동업자는 협박 당사자로 지목이 된 건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 박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피해를 입어서 이 원석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경찰은 조만간 이 동업자 등을 불러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일단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보석을 양도하는 그 위임장, 이거 효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로 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에 협박에 못 이겨서 위임장을 써준 건지를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수사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따져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거라면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맞아야죠. 박 씨가 주장하는 건 한 1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처리해 주는데 그 대가로 7천억짜리를 넘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임장이 된 거면 아마도 박 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맡겨서 판매해서 정리해서 뭐 빚을 갚고 청산하자 이런 식의 위임장이라면 또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자, 그 원석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 기니 공화국에서 4만 캐럿, 그러니까 8킬로짜리 원석. 이게 측면에서 보면 사람 머리 모양 또 뱃속 태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더 값어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박 씨가 평소에도 사무실에 24시간 감시 경비 시스템을 돌리면서 저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참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5년의) 어느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경비원의 다급한 신고 그리고 출동해서 급한 불길을 잡은 소방관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집안을 들여다본 이들은 한 여성과 어린 딸이 욕조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바뀐 아파트.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모녀의 죽음 그리고 유일한 용의자를 들여다봅니다. 예, 치과 의사 부인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5년에 발생했던. 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불을 이렇게 진화하고 났더니 집 안에 엄마와 딸이 숨져 있었던 사건. 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시죠. 자, 날짜는 1995년 6월 10일이고요. 12일이고요. 장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요. 시간은 오전 8시 45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마 연기가 났던 걸 보고 9시 10분 정도에 아파트 경비가 불난 것을 알아차리고 9시 20분에 소방이 도착을 했고요. 9시 30분에 화재 진압이 완료가 됩니다. 네, 알아보니까 이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이 돼서 장롱 일부하고 옷가지하고 커튼 뭐 이런 것들을 태웠다고 하는데 이 불탄 집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여성하고 어린아이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뭐 사진 또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저작권이나 그런 문제 또 약간 좀 끔찍하기도 한 사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좀 궁금하시다면 이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 그 쉽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건 뭐 방송 끝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집 안에 숨져 있던 두 사람 어떤 관계 누구였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단 이 집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가 있고요.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에 이렇게 욕실이 있는 형태였는데 이 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욕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모녀의 시신이 나란히 욕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는 물이 반쯤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게요. 이 외과 의사인 남편 그리고 아내는 치과 의사였고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여기 숨져 있었던 게 바로 치과 의사인 아내와 그 딸이었던 겁니다. 모녀였던 거고요. 이 아내는 옷을 반쯤 벗은 상태였고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랑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딸 역시도 끈으로 목이 졸린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둘 모두 타살임이 명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현관문은 굳게 잠긴 상황이었고요.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그대로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자, 타살임이 명백했지만 시신의 상태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어서 외부 출입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도 그대로.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옷이 벗겨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따져봐도 뚜렷한 용의자도 없고 가장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떠오르는 게 남편은 오전 7시에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고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 실제 남편이 8시쯤 병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7시에 남편이 집을 떠났다고 했으니까 모녀가 숨진 시간이 만약에 7시 이전에 숨졌으면 남편이 해친 게 거의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7시가 넘어서 모녀가 숨졌으면 남편은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7시라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모녀의 사망 시각이 과연 언제냐, 7시 전이냐 후냐, 이것이 지금 관건인 건데 보통 교수님 그 시신의 상태나 뭐 그런 걸 보면 그 사망 시점을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추정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이게 그냥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가장 말씀하신 대로 사망 추정 시각이 굉장히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한 8년 동안 이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에 수사하고 재판을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커다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 이 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 혈액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가 돼서 그 피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그 사람의 그 외 표피층에 착색이 돼서 나타나는 반점을 우리가 시반 또는 뭐 혈액 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시반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상 1시간 내에 출현이 되고 2~3시간 내에 비교적 현저하게 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반이 형성된 거로 봐가지고는 새벽 3시 반에서 5시 30분 사이에 숨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됐다가 다시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굳어지는 건데 이것도 1~2시간에 발현됐다가 서너 시간, 6 내지 8시간 지나면 전신 근육으로 이제 되는데요. 또 부검 결과에 위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된 밥 그리고 전날 저녁에 먹었던 미역이 발견이 됐는데 아침에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콩나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고 난 이후 아침 먹기 전 그 시간대에 새벽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모녀가 숨진 걸로 판단을 했다. 자, 근데 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7시, 아침 7시 남편의 출근 시간을 전후해서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시간대. 네. 자, 이게 7시 전이었으면 남편이 살해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였으면 남편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자, 지금 경찰이 새벽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봤다. 그럼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과 주장도 만만치 않게 강력했던 겁니다. 일단 위 내용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아침 식사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고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만 콩나물국을 아침으로 먹고 아내는 남아있던 미역국을 먹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이 아내가 아침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먹은 콩나물만 나온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 사망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정할 수만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아내가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이 스위스 출신의 법의학자를 데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외국 법의학자는요. 예.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장 온도와 욕조의 물 온도를 측정했냐.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 근데 그 욕조 물의 온도를 진작에 발견했을 때 그거를 측정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걸 안 했었던 거군요, 경찰이. 네, 지금 이제 그 이 피해자의 시신을 욕조 안에다가 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를 갖다 그런 것을 좀 아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초동 수사에서 당시에 그 담당 수사관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갖다가 한 것을 스위스에서 온 그 법의학자가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반 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망 추정 시각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그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게 되면은 굉장히 조기 강직이 빨리 오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럼 욕조 안에 있는 그 물의 온도가 얼만큼 뜨거웠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것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측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경찰의 그 과학 수사의 흑역사인데 예. 그때 당시에 야, 내 손을 갖다 댈 테니까 너 한 물 이렇게 떨어뜨려 봐. 그래서 이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첫 단추를 갖다가 상당히 잘못 끼워 가지고 이것이 아주 어그러지게 됩니다. 와,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물 이렇게 똑똑 떨어 이 온도가 맞나? 막,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스위스 출신 법의학자가 와서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막 논파를 한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때부터 과학 수사를 해야 되겠다.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 가서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과학적인 거 말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봤던 유죄의 어떤 증거 내지 정황적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아무도 이 집안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집안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 구조라든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것도 좀 중요했던 거로 보이고 혼자서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게 없고요. 또 제3자의 지문이나 어떤 증거들,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이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지금 남편 특히 성폭행했던 것을 꾸미고 증거를 좀 인멸하는데 공을 들였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남편이 범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좀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 그런 것들 등등 봤을 때는 제3자보다는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을 했나요? 예를 들어 정확히 뭐가 거짓말이보다 이런 부분에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 집안에 있던 바지에서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목록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 속에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는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비디오 대여점 기록을 보니까 예. 사건 있기 1년 6개월 전 그리고 8개월 전 2번이나 이 영화를 빌려서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난 이 영화 모른다라고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그 렌탈 목록에 있는데 2번이나 있었는데 난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좀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긴 한데 자, 일단 보통 이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게 이 범행 동기잖아요.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까? 뭐가 됐든 보기에는 되게 단란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검경이 의심할 만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치과 의사인 아내였잖아요. 이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랑은 사건 6년 전인 198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한 3년 만에 한 인테리어 업자와 이 불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내가 치과 의사였잖아요. 진료실 안에서까지 만남을 가졌고 이 병원 간호사들까지도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 아내의 일기장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일기장에는요. 남편이랑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다만 이 남편은 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아내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남편이 범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봤다면
남편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되겠네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화재였습니다. 불을 질렀잖아요, 범인이. 불을 질렀고, 그런데 아까 그 타임테이블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 8시 45분에 불이 났다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8시 병원에 도착했죠. 예. 어. 그러니까 8시 45분에 불이 났다? 그럼 언제 불을 질렀을까? 어허.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예. 장롱석에 조그맣게 불을 피웠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눈치를 채서 바깥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 측 변호인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모형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무려 1,800만 원을 95년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모형 와, 아파트를 세상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다. 아,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똑같은 환경을 복원을 한 다음에 근데 불과 5, 6분 만에 연기가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8시 45분에 연기를 만약에 5, 6분 전이면 8시 40분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인데 남편은 지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지만 이 숨진 여성 아내가 컨택트 렌즈를 눈에 끼고 있었는데 이 아내의 어머니의 설명으로는 출근을 할 때 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나가고 나서 출근하고 있다가 출근할 준비를 한 이후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죠. 예. 아, 이게 거의 박 변호사님 네. 3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이 과학 수사와 지금의 이거 수준을 비교할 수가 참 없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건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 자, 법원도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판결이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남편이 범행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2심에서 항소심에 가서는 이 사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서 6년 만에 고등법원 했을 때는 다시 또 무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범행 발생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확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시간이 가장 문제예요. 사망 시간이 이걸 증거가 유죄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예. 남편의 어떤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도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은 남편한테 유리한 정황이라고 봤던 겁니다. 결국은 이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이 완벽하게 피고인이 유죄 범인이 맞다라는 게 이게 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유죄를 할 수 없다 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일단 뭐 재판부도 찜찜한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보면서 생각했던 게 교수님, 이 남편이 말이죠.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는 법의학 수업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얼뜻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 그 경찰의 과학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사건인데요. 이 그 사망 추정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은 초반부터 경찰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주변인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남편으로 용의자를 한정을 했기 때문에 주변인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의 내연남에 대한 어떤 조사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 내연남은 알리바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남의 아내라든가 이런 주변인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바로 이제 지금 아마 이 범인이 이 TV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범인이 누구인지는 그 범인의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범인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다. 분명히 왜? 범인은 있는데 범인을 우리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법적으로 무죄 선고가 났고요. 일단 미제 사건이 된 만큼
예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 예, 아무튼 참 아리송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러시아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비행기 안인데요. 승객이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또 기내인데 바람이 불고 뒤에는 뭔가 펄럭이기도 합니다. 승객들도 추운지 옷을 단단히들 챙겨 입은 모습입니다. 외풍이 되게 세네요. 저 비행기. 이 비행기는 러시아 국내선인데요.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기의 뒷문이 열린 겁니다. 당시 비행기는 고도 2,800m 상공에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모습을 저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이 열려서 기내 압력이 낮아졌고 또 영하 41도의 시베리아 공기가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네, 저렇게 거세게 바람이 불어서 화물칸에 있던 승객들 수화물이랑 기내 물건들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승무원 6명과 승객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와 혹시나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 있던 한 승객은요, 맨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거의 밖으로 날아갈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는 바로 선회에서 출발했던 곳으로 착륙을 했고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뒷문 왜 열렸어요, 저거? 네, 이 비행기는 무려 43살입니다. 1970년대 소련 시절에 도입된 기종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 자체가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현지 언론들은 불량 부품을 사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빨간색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웃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웃집에 들어간 사이에 빨간색 차 옆으로 다른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설마? 그리고 한 남성이 내려서 빨간색 차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차 훔치는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맞습니다. 차를 훔쳐서 시동을 거는 사이에 이 남성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달려나와서 출발하는 차를 저렇게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남성은 움직이는 차를 다시 한번 막아내고요. 손에 들고 있던 냄비도 던집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는 차 위로 올라가서 안 돼, 위험해. 열린 썰루프를 통해서 차를 훔친 남성의 겉옷을 당깁니다. 위험해! 네, 결국 도둑은요 포기하고 타고 왔던 차에 올라타서 도망갑니다. 차 주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이 뺏은 옷을 바닥에 내팽개치는데요. 이 차 주인은 2번이나 치일 뻔했지만 차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보안 전문가는 이 도둑이 무장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차에서 내릴 때는 꼭 열쇠를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본인의 차를 스스로 지켜낸 이 남성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지들도 차 있으면서 뭘 또 훔쳐? 그 차가 뭐 좀 비싼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위험해요. 뭐 차를 뭐 적합니까? 근데 앞서 그 첫 번째 사건 네. 그거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잠깐 딱 했을 때 그냥 그어가지고 하실 말씀이 없어요. 혹시 당황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없다 그래야 된다. 너무 있는 것처럼 당황스러워서. 나한테 계속 막 표정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칠레로 가보시죠. 난 있는 줄 알았지. 자, 한 남성이 높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비켜 물속으로 떨어지는데 들으셨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왜요? 자, 뒤에서 또 다른 남성도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지 마!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쿵덩! 들으셨죠?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다이빙한 두 남성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설마. 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물에 떨어지는 큰 소리에 놀라 탄식을 했고요. 자, 저 두 남성이 떨어졌던 절벽의 높이가 소리가 너무 커요. 무려 30m 가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 전문가들이 뛰는 높이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였고요. 심지어 이 두 남성 왜 저렇게 소리가 났냐면 머리가 아니라 배부터 떨어진 거예요. 잠깐만요. 보통 그럼 내장이 배치기 엄청난 충격이 그거잖아요.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30m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목격자들이 결국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 두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자, 무모한 다이빙을 한 이 두 남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담당 의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Y se hicieron todos los estudios respectivos para establecer si había gravedad extrema o no. Afortunadamente para el chico solamente tenía un traumatismo torácico, una contusión pulmonar pequeña y un... 현재는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여행 가이드에 따르면 떨어질 때 최대 속도가
시속 80k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큰 바위에 떨어지는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뭘 그러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저런데 뛰어내리면 안 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절벽에서 다이빙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꽤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전문 다이빙 선수도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물에 뛰어드는 거 절대 아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하얀 차 한 대 보이십니까? 호텔 회전문을 들이박습니다. 뒤로 뺐다가 다시 한번 돌진! 자, 문을 부수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이 발레 해주신 분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자가운전이고요. 멈추지 않고 뱅물 내면서 호텔 로비 곳곳을 누빕니다. 자,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영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호텔 로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직원들이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고 창문을 두드려도 보는데요. 자, 운전자 막무가내요. 다시 후진을 해서 다시 앞으로 돌진합니다. 제가 압니다. 술 아니면 마약.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회전문을 받고 멈춘 차로 다가가서 유리를 깨려고 하는데 그제야 차는 멈췄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처구니없는 행동. 술, 마약도 아니고 뭐냐? 황당합니다. 나 호텔에서 노트북 잃어버렸어. 그런데 직원들이 왜 내 노트북 찾는 걸 도와주지 않아? 이래서 화가 나서 때렸답니다. 차도 좋은 거 타면서. 아니, 노트북은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왜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정말 저 로비에 사람들이 없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 경찰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따끔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저렇게 호텔 로비에서 고급차 모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절대 그 실내에서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걸로. 자, 이번에는 주인공 동물입니다. 칠레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요. 양떼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온 강아지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남성 앞에 경계하면서 멈춰서는데요. 뒤따라오던 양들도 다들 멈춰서 방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강아지가 다가오다가요. 낑낑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켜달라는 건가요? 네, 강아지를 본 남성은 마치 강아지가 잠시 비켜줄 수 있냐며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로를 측량 중이었는데 측량기를 들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됐다 이런 표정으로 다시 양들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세상에. 네, 이 너무 남성은 능숙하다. 강아지가 저렇게 능숙하게 양들을 이끄는 모습과 사람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통 강아지가 아니다. 저 강아지한테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아, 귀여웠어요. 아, 머리 좋네. 예. 아이고야. 역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없으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